윤영석 의원님. 네, 20대 국회가 지금 이제 법안 처리율도 좀 낮지만 이제 또 반면에 법안 처리 건수는 뭐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이제 건수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법안 처리율 또 건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20대 국회가 이제 가장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그 어떤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 4년 동안에. 지난 4년 생각해 보면은 뭐 2016년 우리가 당선되자마자 그 이후에 탄핵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또 그 후유증을 또 2017년 대선 또 2018년 지방선거 뭐 극한적인 그런 어떤 사생결단에 이제 대결을 해왔고 또 이제 2019년도에는 또 갑자기 또 이제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의 이 패스트트랙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여야간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게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을 또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까지 보수 진보가 이렇게 양극단을 나뉘어서 강장에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일단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협과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20대 국회 기간 동안에 21대 국회에서만은 이러한 상호 존중과 또 포용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은 21대 국회는 더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그런 진단도 예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 정말 이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갈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현역이라서 아닙니다.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답답하죠. 또 정치인들이 답답하죠. 왜 내 문제를 이 국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가. 뭐 경제, 민생 그러죠. 또 이제 안보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자꾸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또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칙상 이제 정당들마다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물갈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또한 공천제도를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과연 이제 국가에 또 이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이제 21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그 중앙당 지도부의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지 또 소신 있는 그런 어떤 그 국회 의정 활동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제도를 우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국회는 결국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연령별 또 계층별 성별이란 그 대표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20대 30대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27%예요. 그런데 국회에 지금 딱 3명뿐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2030 세대가 21대 국회에는 많이 진출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국가적인 과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이제 2030 세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2030 세대 저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제 한국이 그 진정한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2030과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은데 근데 이들도 역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소신대로 의정활동 못하면은 또 한 번 일회용을 하고 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인 그 자원의 인적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새로운 인물들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소신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기반, 특히 공천제도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바라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이 뭔가 서구 선진국처럼 이런 미국식 어떤 프라이머리 제도라는 이런 상향식 구조를 선거법에 입법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물갈이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제대로 그 사람들이 소신 있게 의정 활동할 수 있게 키워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금 젊은 농객 두 분께서는 물갈이를 아무 물이나 갈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인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초록이 동색식으로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또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물갈이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정치가 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그 당의 그 영입 움직임을 보면 아까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의 경우에 그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령을 육군 대장을 영입하려고 하다가 그 비난을 자초한 바 있었고요. 반면에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영입을 해서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자 어떤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젊은 농객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굳이 물갈이를 해야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물갈이가 다 능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새 피를 영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인재를 각 당에서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선거가 있었던 해가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당시에 이제 20대 국회의원들 당선된 그 평균 연령이 55세였습니다. 평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약 한 59세 정도 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연령대가 높은 그런 실정인데 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이 기성 세대가 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역할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그러한 실제적인 국정 운영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 20, 30, 40 세대의 그런 그 국민 대표가 매우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은 20, 30 중에서도 조금 부족하지만은 각 분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각 분야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뭔가 의견과 국정에 대한 그런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21대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비례대표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만은 21대 국회 중에 안착을 해서 정말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바톤을 넘겨주는 징검다리 역할,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이제 지금 좀 부족하지만 각 분야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발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이고 또한 저는 아까도 이제 다시 강조했지만은 여성들이 지금 보니까 17대가 한 10% 전체 인원 중에 또 18대가 13%, 19대가 이제 15%, 이제 20대가 17% 이렇게 됐는데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갑자기 지역구에 가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일단은 그 비례대표로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해서 지역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비례대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75명의 지금 비례대표를 지금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이 비례대표를 누가 선정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선정이 되는지 상당히 그게 뭐 그냥 밀실공천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선관위에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런 제도적인 그 개선을 한다면은 상당한 진일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입성하려고 그러면 공천제도가 사실은 어떤 관건이 아닐까 하는데 그 공천제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면 밀실 공천이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또 아까 뭐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방식을 동원하면 또 현역 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아이디어도 내긴 했지만 어떤 식의 공천을 해야지 이렇게 정치 신인들도 좀 공정하게 뽑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당에서 이제 네.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신정치계획 특위에서 지금 순수한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경선할 경우에 50%의 가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한 정치 신인인 청년도 기존의 현역이나 어떤 당협위원장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청년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선 제도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전략 공천으로 이제 지역구에 바로 공천을 하더라도 상당히 당선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인지도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의 문제나 또 조직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그 지역구로 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경선 과정부터 뭔가 가점을 줘서 경선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또 실제 이제 본선에서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은 비례대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네. 질문 드릴 건데 네. 그럼 아까 박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국당 당론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건 당론이지만 우리 윤 의원께서는 동감하지 않으시죠? 현재로서는 아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이제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이제 47명의 그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47명의 비례대표와 또 지역구를 합쳐서 각 당이 이제 다 합쳐서 저는 바람은 2030이 최소한 50명 이상의 21대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저 다당제 하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의회 중심제로 이렇게 해서 뭐 이원 집중제라든지 정부제라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 이제 그 지금 국민의 다수는 이제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된 현실에서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제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제를 하는 하에서는 다당제라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이제 맞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아주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삼권 분립이 이제 우선 그 전제가 돼야 되고 상호간에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국회가 이걸 다당제로 돼버리면 힘이 다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결국은 이제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당제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한국 정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 아닙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탄핵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제 폐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집권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그 악순환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독선과 이제 오만의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조국 사태에서 보다시피 국회가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한 거고 결국은 이러한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너무나 이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당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국정이 올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초과의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국회의원을 최종적으로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 16개의 그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투표를 하면서도 내가 이 찍은 표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누구를 찍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표가 과연 내가 원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의민주주의, 또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직접 투표의 이런 그 원리에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윤영석 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우려와 기대를 좀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데, 너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야당,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 이게 다당제가 적당하냐, 그 부분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을 네.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의 발목 잡는 야당이 너무 세요. 너무 세.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127석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 법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 통과된 120개 비쟁점 법안, 그거 사실 자꾸 수정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자꾸 정리를 하고 앉아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대통령 선거 때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공약한 거를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하면 나머지가 다 반대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강력한 야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한 치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지금의 이 정치 구조가 계속 무한대의 정쟁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걱정이라서, 차라리 다당제로 진입한다. 그러면 이 다당제를 만들어낸 이 정치 제도라고 그런다면 그다음에 국민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 형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랑 저랑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그 법안에서 누가 초과 의석을 얘기했습니까? 초과 의석 얘기한 적 없어요.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초과 의석 없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그걸 없다니까요. 어디서 가져오려고요? 법에서 안 하게 해놨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한적인 지금 이제 연동형이라고 연동형 비례의 그 원래 원칙은 자유한국당이 40%의 득표율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120석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럼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적인 흠결을 교정하지 않고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면은 네. 300석 이상의 그 초과 의석이 발생할 때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함께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조속하게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전 세계 지금 딱 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다면은 전 세계가 다 하겠죠. 그런데 없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제 결국은 정의당이 의석 욕심을 지금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저희가 그 통과시킬 수가 없고, 결국 의원직 총사퇴를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기 중에는 지금 그 최저의원 과반수 이제 찬성이 있어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용인을 해야지만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저희로서는 전혀 이 대한민국의 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혀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거는 반드시 저지할 겁니다. 아 근데 윤영수 의원님 그 전 세계 3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유럽에서만 3군데가 넘습니다. 그건 좀 아니죠. 사실관계를 어디입니까? 확인하고 말씀을 좋겠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해 보시라니까. 유럽에 어디가 세 군데가 아니 있습니까? 우리가 들여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독일식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아니, 독일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유럽에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어디 상당히 있습니까? 이미 어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미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고 어느 국가냐고. 자, 그건 확인해 제가 보시고요.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없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독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한 국가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딱 세 국가뿐이에요. 이 제도가. 네, 근데 아니, 한국 예. 공수처는 탄자니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5당 대표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 협의체를 복원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몇 당까지 참여할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협치를 위해서는 이 협의체가 중요할 텐데 한국당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3당만 하자. 5당 다 하면은 그거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 야정 협의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자, 이 협의체가 정말 협치를 위한 장으로 우리 정치를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그 국회 운영 원리상 이제 원내 교섭 단체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구성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정말 그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독선적인 자세를 좀 정말 변화를 시켜야 되고 정말 이제 국회를 인정하고 야당을 인정하고 또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와도 1대1로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이러한 그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가 진정으로 우리 정치를 다시 협치의 그런 장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그런 자세 변환 또 여당 집권 여당 대표도 뭐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야당을 인정하고 같이 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변화를 기대합니다. 님? 네, 뭐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정말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그런 목표인데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벌써 3년 7개월이 흘렀는데 지나간 그런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지나간 과거에서 그런 교훈을 얻는다면은 앞으로 좀 다가올 그런 미래에서는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변화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들이 뭔가 이 국가 어떤 운영에 참여하고 또 국정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세대에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2030 세대나 또 그런 여성들이나 이런 그 새로운 정치 참여해야 될 분들이 지금 당장의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선거제도나 또 정치제도 하에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2030 세대 또 여성들이 다음 국회, 21대 국회는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부터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세대 교체에 앞장서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